질문을 좀 몇 가지 하겠는데요. 기존의 이론, 제가 읽어보니까, 기존의 이론에서 이렇게, 부각되지 않은 독특한 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도 좀 이해를 돕고, 그 다음에, 우리 나중에 이거를 보는 분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념적식으로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을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점 정리 비슷한 건데, 그래도 이제 핵심을 부각하는 거니까 이렇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신재길 선생님이 제기한 국제 독점 자본을 과거의 독점 자본 개념과 비교해보면 그 둘 다 사실은 금융 자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국제 독점 자본이라고 따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말하는 국제 독점 자본과 과거의 독점 자본, 이제 1900년도 이후에 레닌 때부터 이렇게 독점 자본은 다 있었는데, 내용에 나오긴 나오지만, 그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 이 차이가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국제 독점 자본주의도 독점 자본주의 하나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다. 여기에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독점 자본주의를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국가 독점 자본주의 단계와 그 이전 독점 자본주의 단계.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이거는 그 독점 자본주의가 나타나는 운동 양태, 형태, 형식의 차이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 이전의 단계에서는 그야말로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이 양태를 나타났고, 그 다음에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자본이든 노동이든 이동이 완전히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가라는 역할이 부각되는 거예요. 이제 국가 독점 자본주의 이전에는 국가가 아니라 은행 자본 자체가 중심이었더라면,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서는 국가가 중심으로 돼서 금리 정책과 재정 정책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점 자본이 국가를 이용해서 국가라는 형식을 외피를 쓰고 일국 내에서 재정적 정책과 금융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따라서 이때는 이제 금융 이동도 안 되고 노동 이동도 안 되고 이렇게 됐던 거가 핵심이고, 국제 독점 자본주의의 양태의 특징은 자본은 자유로운 이동이 되고, 하지만 노동은 자유로운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제 독점 자본주의의 양태, 운동 양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화가 되고, 그 다음에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해서 세계화가 됐지만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안 되면서 노동은 착취가 가능하게 된 거죠. 낮은 노동으로 이동을 통해서 노동이 자유로운 이동이 되면 노동이 임금 높은 대로 이동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게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국제 독점 자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은 특히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전에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 특징 중 하나는 국가가 금융 자본을 어느 정도 이제 형식적으로나마 통제하는 양상을 띄었지만, 지금은 국제 독점 자본주의가 일국가를 능가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은행의 그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독립돼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적으로 연준으로부터 독립돼 있지 않다. 이런 말이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제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연준의 컨트롤 하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이제 그게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독점 자본은 과거에도 본질적으로 국제 자본이죠. 왜냐하면 레닌에서 말했듯이 이제 독점 자본은 금융 자본이고, 독점 자본주의 단계는 제국주의 단계이기 때문에 독점 자본은 과거에도 본질적으로 국제 자본인데,
여기에 굳이 이 국제 독점 자본이라 해서 국제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궁금한데, 국제 독점 자본이 그러면은 뭐 그 생산이 아니라 외환 금융의 허점을 이용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는 뭐 국제적 투기 자본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뭐 달러 패권에 기반한 뭐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 반급하는 그런 시스템의 어떤 결합인지. 그래서 굳이 국제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와 그 실체, 그 자본의 주인이겠죠, 실체, 주체, 이런 뭐를 말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사실상 실체도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본이라는 거는 사실상의 국제적 성격을 띠긴 띠는데 국가의 통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닭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왜냐면 국가 원래 자본의 위원회다 이렇게 하면 뭐 할 말 없다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그 성격은 뭐냐면 각각의 나라가 일국적 차원에서의 독자적 그 인스티튜트랄까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각각 자본들이. 그리고 그거를 옹호하고 민족 자본적 성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옹호하고 하는 정책들을 각 국가가 수행해 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독점 자본의 그 민족적 성격, 그러니까 국가적 성격이 이 70년대에 형성된 유로 달러에서 국제적 유로 달러로 인해서 국제적인 그 자본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국적이 없는 자본이 형성되는 거죠. 국적이 없는 자본이 형성되면서 이 일국적 틀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3세계에 그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수요가 많은데, 일국에서 차원에 하는 게 아니라 세계은행 차원에서 한다든지, 그리고 세계은행 자체가 그전에는 유명무실하다가 유로 달러라든지 국제 독점 자본이 형성되면서 그런 이제 활성화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국제라는 거를 그렇게 이제 붙인 거고요. 그 실체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양상은 시스템은 그 시스템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통화로 나타난다고 봐요. 통화. 그러니까 기축통화. 그래서 미국의 기축통화로 인해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한 달러로 움직이는 이 시스템은 일국에 연연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한 나라에 연연돼 있지 않고, 유로 달러가 형성되면서 유로 달러 형성은 그 중동 자금하고 독일의 이제 그 잉여 자본이 합쳐져서 만들어 본데, 이게 이제 미국의 월가가 같이 결합되면서 일국적 틀을 그러니까 벗어나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출을 해줄 때 제약이 많아요. 투자를 할 때 제약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산업자본과 투자 자본을 분리해 놓고 이런 이제 그 제약들이 1930년대 이후에 나타났던 재반의 은행법 등에 의한 제약들을 이 국제 독점 자본의 형태로 깨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에 연연해 있지 않고, 일국에 있으면 그 국가의 그 법에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하는데, 이 국제 독점 자본은 그런 일국의 그 법령에 제약되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실질적으로 그려왔다는 거예요. 80년대, 70년대 이후부터. 그리고 그거를 미국이 90년대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하는 금산분리법이고, 미국 가면 투자하고 산업은행의 분리법을 폐지해버려요. 그러니까 클린턴 때 95년인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가 국제적 독점 자본의 형태고, 그 시스템은 기축통화, 미국의 기축통화라는 형태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이제 이동 경로, 세계적 이동 경로고, 달러라는 세계 화폐가 형성이 되면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과거 독점 자본의 공황과 오늘날 국제 독점 자본의 공황의 차이는 무엇인지, 특히 공황의 원인에 있어서 양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간단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건 참 논란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그냥 문제 제기 형태로만 이해해 주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그 본질의 시스템은 확실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양상을 보면 80년대 이후의 양상이라는 게 거품이 막 일어났다가 자산 거품이 일어났다가 꺼지는 방식이 반복돼서 나타나거든요. 근데 과거의 공황이라는 거는 아까 잠깐 설명했듯이 과잉 생산을 해서 재고가 늘어나고 판매가 안 됨으로써 기업이 대출을 못 갚고 대출을 못 갚음으로써 나타나는 은행의 유동성 위기가 나타나고 금융위기로 되고 따라서 은행이 파산하는 이 절차를 밟았다면 현대는 어떻게 되냐면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독점 산업자본에 의해서 공황을 이미 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기하고 재고를 줄여나가고 대응을 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다 보니까 이 과잉 자본이 자산에 많이 투자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채권, 부동산, 주식 이런데 이제 이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데 이런데 이제 투자가 돼서 그 속에서 버블을 만들고 그 버블 속에서 이익을 얻고 빠져나오면서 폭락하는 이런 방식의 형태를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 금리를 계속 낮출 때는 달러가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자산을 막 매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올리기 시작하면 이 퍼졌던 달러들이 미국으로 다시 딱 들어오면서 그 세계의 자산을 올렸던 거를 고점에서 파는 거죠. 고점에서 팔고 그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싹 돌아오면 그때 그 다른 나라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금융위기, 뭐 외환위기, 뭐 유동성 위기 등을 겪으면서 공황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세계적으로 전이해서 세계적인 공황으로 되고 이런 양상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제가 말하는 이제 약탈 시스템의 형태인데 이 금융이라는 거 전혀 그 잉여 가치를 생산하지 않고 자산에 들어갔다 이 자산을 버블 시킨 다음에 그걸 고점에서 싸게 팔고 비싸게 팔고 나옴으로써 약탈해 가는 거죠. 어떤 잉여 가치를 생산하지 하는 거 없이. 그래서 이제 금융적 시스템은 제가 말하는 이제 약탈적 시스템이다. 그리고 그거의 중심에 미국의 그 기축통화가 있고 그 실체에 유로 달러라든지 국제 독점 자본주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요점을